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폭풍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3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EU의 보복 관세 계획을 무산시키고 빅테크 기업 과세 갈등 등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도 확실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트럼프식 압박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U는 지금까지 10% 기본 관세를 수용하는 대신 항공기와 주류 등 일부 품목을 예외로 하고 자동차 관세 인하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협상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은 EU는 트럼프가 중국보다 더 나쁘다고 말한 적 있는 이유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받아내려는 책략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에 35% 관세를 발표해 캐나다 국민들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이웃이 아니라 원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박과 주권 농락으로 쥐스탱 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의 사임을 이끌어낸 데 이어 마크 카니 총리에게도 35%라는 높은 상호 관세를 통보하며 할 테면 해보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펜타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 위기는 부분적으로 캐나다가 마약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지 못한 탓이다. 그런데도 캐나다는 협력 대신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재판을 중단하라는 정치적 이유로 브라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10%에서 50%로 대폭 인상해 브라질을 경악시켰습니다. 한편 일본은 최근에 관세 폭탄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일기 시절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를 위해 여행 가이드를 자처하고 골프 접대까지 했지만 콩과 옥수수를 강매당하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번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지바현 후나바 시어가 참의원 선거 유세 도중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 설령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말을 들으라는 시기라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일본 총리가 이처럼 강한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여당의 선거 판세가 어려워 미국과 제대로 협상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조차 이시바 총리의 센 발언에 대해 이 발언은 틀림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다.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인 느낌이다. 선거용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비판했을 정도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앞에서는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뒤에서는 각종 제안을 하면서 관세 해법을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시큰둥한 분위기입니다. 일본과 미국 간 관세 협상에서 양국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를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내 생산과 고용 기여도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일본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저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일본 전체 취업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대표적 기간 산업으로 일본이 이런 고율 관세를 쉽게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제1차 트럼프 행정부 때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낮추는 대신 자동차 추가 관세를 철회받는 방식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경제 기여도에 따른 세율차 등 적용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4월 이후 이어진 장관급 협의에서 이 협정을 근거로 1년의 관세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상호 관세만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겠다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협상 돌파구로 미국 경제 기여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과거 유사한 방식의 제도를 미국과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내 생산 차량 중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미국 내 자동차 생산량은 1079만 대이며 이 중 일본계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은 328만 대로 전체의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여기서 30만 대를 미국에서 생산해 제3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약 230만 명의 고용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외에도 대미 투자액은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근거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한국은 조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세는 관세대로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 방위비 문제의 해법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논점을 무역에서 방위로 흔드는 전략입니다. 사실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는 역사가 오래된 이슈입니다.
1987년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본격적으로 재기했고 정권 초기인 1988년부터 전시, 평시에 구분 없이 작전 통제권 전체를 환수하려고 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 작전 통제권과 전시 작전 통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평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 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세 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은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전시 작전 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마지막으로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유엔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리처드 스틸웰 미 육군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지휘관계는 지구상에서 가장 엄청날 정도로 국가 주권을 양보한 경우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꾸준히 전작권 전환을 미국과 논의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세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 정부가 통상 국방비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미는 이와 관련해 이미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은 미국도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통상 협상에서의 중요 소재는 아니지만 별도로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의 전작권을 이양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 지위, 구성을 변경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전작권 문제를 꺼낸 것 자체로 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점을 무역에서 방위로 전환시킨다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완화시키는 방안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의회에서 먼저 트럼프의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이 지난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미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입니다. 미 의회가 미 국방수권법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서 눈길을 끕니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핵심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인데요.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 약 13조 7천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해 또다시 주한미군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올 4월 NDAA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국방부 일부 중간 관리자들이 미 본토에 대한 중국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설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NDAA 요약본에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주자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트럼프 2기에서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마련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군의 전작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미상원 군사위원회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 있는 전작권 이양 찬성론자들과 주한미군 감축 찬성론자들의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먼저 움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협의는 관세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여온 그의 정치 스타일로 보았을 때 미국 내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등 발목을 잡는다면 오히려 트럼프는 더 과감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협상, 그리고 전자권 전환 협상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을 한국이 어떻게 뚫고 자국의 이익을 챙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